그러니까 나스닥도 잘 가지만 비트코인은 더 잘 가요. 그러면 나스닥이 꺾여도 비트코인이 계속 갈 수도 있겠죠. 어떻게 계속 상관성이 100%로 유지되겠어요.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아예 다른데. 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2월 16일 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방금 제가 카메라 앞에 서기 전에 전고점 돌파하고,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은 앞으로 천장이 뚫려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제까지, 얼마나, 그리고 또 얼마나 등락이 있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알기 어렵죠. 최근에 저한테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비트코인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것들을 여쭤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다들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슬슬 팔아야 될 때가 오지 않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아예 시작 안 하시던 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나? 이런 마음에 포모가 약간 오셔서 여쭤보시는 거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럴 때 언제쯤 파셔라, 아니면은 지금 사셔라, 조금 기다렸다 얼마까지 빠지면 사셔라, 이렇게 가격을 찝기보다는 거시경제 상황을 보고 비트코인이 그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왔던 그 사이클을 이어나갈 거냐, 이번에도. 즉 25년이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원년이 될 거냐, 이거를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래야 비트코인도 내가 언제 들어가야 싼지 언제 들어가야 비싼지 이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냥 전문가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쭉 이렇게 취합을 해서 요 전문가, 요 전문가, 요 전문가, 요 전문가, 이들의 의견을 쫙 취합해보니까 대략 요 정도가 고점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요, 분명히 그게 틀릴 때가 옵니다. 아주 자주 올 겁니다. 그래서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내 거로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11월 CPI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제 예상치를 부합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좋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고 했어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에 지금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제대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네, 맞습니다. 11월 CPI,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CPI 지표가 있죠. Consumer Price Index. 그게 예상치를 부합을 했어요. 3.3%. 그러니까 이 CPI가 2022년부터 이제 슬슬 내려오기 시작해서 11월에는 3.3%. 그러니까 한 5월, 6월, 7월, 8월, 9월 오면서 이 CPI 지표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고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 인플레이션 상승치가,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전월 대비 한 3%, 전년 동월 대비군요. YOY니까 전년 동월 대비 한 3.3% 증가하는 것으로 11월도 마무리가 됐고, 예상하건대 12월도 큰 이변이 없다면은 크리스마스 시즌이기도 하고 연말 소비 시즌이긴 하지만 크게 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전년 대비해서는 완만한 수준으로 상승할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거시경제 보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의견이죠. 그래서 거시경제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연준의 목표치인 2% 성장으로 싹 내려오고, 그러면은 연준도 지금 다락같이 올려놨던 그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내려줄 거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완화적인 통화, 재정 가능성, 이게 펼쳐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게 이제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위험자산에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원물가, 음식료랑 에너지 가격을 왜냐면 그 두 개는 너무 가격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지표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걸 빼고 나머지 주요 항목들만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나 본 이 근원 인플레이션으로 보면 예상치를 부합해서 이제 12월 조만간 있을 FOMC에서 연준이 한 차례 더 0.25% 이 기준금리를 내려줄 가능성이 크다. 지금 거의 98%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한 차례 인하를 하면 이 2년물 금리, 미국채 2년물 금리는 이제 기준금리와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잖아요. 가장 붙어있는 초단기까지는 아니죠. 단기 금리다 보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 초록색 선이 지금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고, 그 다음에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가 여기 오렌지색 선입니다. 그러니까 2년물 국채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지금 밑에 있어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하죠. 이상한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이 2년물 금리와 기준금리의 차이가 한 0.375%
마이너스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역전돼 있는 상태죠. 근데 이게 다시 돌아온다면 이제 정상적인 상태로 가는 거죠. 여기 이제 이 구간이 2021년, 2022년 이렇게 가는 요 구간이 정상적인 상황이죠. 기준금리가 밑에서 받쳐주고 그 다음에 단기채 금리가 그 위에 있고 그보다 더 위에 장기채 금리가 있어야 당연히 내가 지금 당장 돈을 꾸는데 드는 비용, 그게 기준금리. 그걸 2년 동안 묶어두는 비용, 그게 2년물 금리. 그거 10년 동안 묶어두는데 드는 비용, 그게 10년물 금리. 점점 기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는 비용이 커져야겠죠. 빌려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는 비용이 커야겠고, 이자가. 근데 지금 약간 이상한 상황이에요. 계속 이렇게 역전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제 여기 4.63에서 0.25% 더 내리면 뭐 4.25에 거의 근접하지 않겠습니까? 4.3%대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우리가 이제 거시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기업들이나 기관 같은 초거대 이 기관들이 거대한 돈을 다루지 않겠습니까? 대규모 돈을 다루는 이런 기관 기업들 입장에서는 안전한 곳에 내가 예금을 해놔야 돼요. 근데 은행에다가 예금을 다 넣어놓으면 그 은행 파산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은행의 예금 지불 능력이 얼마나 되냐, 이거를 우리가 맹신할 수 없어요. 아무리 큰 은행이라 하더라도. 미국은 또 2008년 금융위기 때 은행들이 파산하는 거 봤잖아요. 리먼 브라더스 같은 대규모, 그때 당시엔 최대 은행이었는데 파산하죠. 메릴 린치도 하마터면 파산할 뻔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인수해줘서 살았죠. AIG 보험사 파산할 뻔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인들은, 미국 기업들은 이제 안전한 곳, 예금보다 더 안전한 곳에 자신들의 유보금, 큰 그 현금, 캐시를 예금을 해놓습니다. 그게 바로 단기채예요. 그게 바로 초단기채입니다. 미국의 초단기채 3개월짜리, 3months, 3개월짜리 초단기채의 수요가 상승합니다. 물가가 내려오면, 지금 봤죠? CPI가 3.3%대로 잘 유지가 되면 기준금리를 내려주죠. 연준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 기준금리를 따라서 단기채 금리도 내려오는데, 물가가 내려오면은 물가가 곧 결국 그거잖아요. 실질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돈을 가지고 있어요.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가 계속해서 구매력이 3.3%씩 하락을 한다 해봅시다. 그게 이제 물가 상승이니까. 물가가 상승하면 내 화폐의 구매력이 그만큼 똑같이 상승한다 보고, 물가가 3.3% 상승하면 결국 내가 들고 있는 돈의 가치가 3.3% 매년 하락하는 건데, 그거를 적어도 상쇄할 만한 무언가에 투자해야 안전자산이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망할 가능성이 없어도 내가 3.3%씩 돈의 가치를 잃고 있는데 그거를 방어 못하는 것에 투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US 코어 CPI, 아까 봤던 근원 물가 3.3%를 능가하는 이자를 주는 곳에 돈을 넣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게 뭐예요? 뭐 예금 이자를 줘서 은행이 4.3% 준다고 해도 은행 파산 가능성 때문에 약간 꺼리고, 그보다 더 안전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미국 초단기채에 투자합니다. 초단기채 3months 빌, 그러니까 3개월 물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3개월 물 이자가 지금 얼마예요? 4.58%. 그러니까 3.3%에 내가 그 구매력이 하락이 있어도 이자가 4.58% 나오면 그래도 한 1.28% 정도는 순수익이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냥 안전한, 지구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에 내 돈을, 유보금을 넣어놓고 1.28% 정도는 그래도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게 기업들의 심리, 그리고 기관들의 심리입니다. 아주 안전한 곳에 돈을 굴려야 하는, 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식, 비트코인 이런 거는 아주 이제 투자죠, 투자. 말하자면 조금 더 내가 가치, 그 수익률을 늘려보겠어 하는 뜻에서 하는 투자이죠. 근데 예금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2021년에서 2022년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 안 한다, 막 이런 얘기 났을 때잖아요. 그리고 연준이 이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준금리 막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지수도 박살이 났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기준금리 인상 끝났다 그러면서 다시 미국이 뭐 이제 기준금리 완화, 기준금리 내리고 양적 완화를 시작한다, 막 이런 장밋빛 전망이 돌기 시작하면서 지금 S&P 500 지수, 주가 지수가 탄력받고 올라가면서 역대 최고치 6,000 넘고 지금 쭉 잘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배경에는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아준, 달러 가치가 다른 통화들 대비해서는 많이 상승했으나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를
산정해보면 그 인덱스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아준 효과가 있습니다. 전고점 대비해서 아직 뚫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늘 때 보면 S&P 500 지수가 안 좋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렇고, 여기도 보면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늘 때 보면은 여기도 지지부진, 그리고 여기서도 2008년에도 이렇게 달러 가치 올라갈 때 S&P 500 지수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는 거고 국채에 대한 수요가 몰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미국 초단기채가 결국 달러예요. 그 달러를 직접 뭐 현금으로 보유하느냐 아니면 결국 초단기채에 투자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발행된 달러가 다른 데로 융통되게 하느냐 다 같은 말입니다. 결국 이제 미국은 국채라는 것을 하나의 안전 자산으로 담보로 놓고 달러를 발행하기 때문에 기관들이 잔뜩 그 초단기채를 사주면 그만큼 달러가 많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국채 수요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S&P 500 지수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는 내려가고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상승할 때 국채에 대한 수요가 몰려서 달러에 대한 결국 수요가 늘고 달러 가치가 상승할 때 이런 S&P 500 지수 같은 것들 약간 이제 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위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은 조금 이제 힘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달러 가치가 아직도 전고점 못 넘고 사실상 횡보하고 있는 몇 년째 그 효과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2025년에 누가 대통령이 됩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이분은 달러 가치에 도전하는 국가들에 다 고율 관세로 보복을 하려고 지금 무악화를 갈고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이 만약에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본격적으로 캐나다에도 25% 관세, 멕시코에도 25% 관세, 중국에는 60% 관세 일단 때리고 추가로 10%더 관세 막 이런 식으로 너 달러 가치 넘봐,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넘봐, 그러면 내가 아주 제대로 손봐줄게 하면서 이 난리를 치면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달러 가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자, 이거를 한번 본인이 직접 이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그려봐야 그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S&P 500 주식이라든지 나스닥에 있는 주식들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알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문가들이 뭐 사이클에 따라서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것만 너무 믿고 있다가 그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이 해석 그리고 전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자, 미국의 초단기채 금리가 매력적이다. 3개월물 그리고 2년물, 뭐 10년물 이런 것도 금리가 점점 정상화되면서 올라가죠, 오히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3.3% 고정돼 있으면서 초단기채 금리가 괜찮으니까 수준이 괜찮으니까 이 기관들의 대규모 자금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앞으로 더 크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를 강달러로 가게 만들 거니까 이제 이 국채와 미국 국채와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위험 자산은 조금 이제 힘들 수 있다.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지금까지 너무 좋았지만 사실 벌써 고평가 논란 나오죠. 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PER 수준이 2008년, 2001년과 비교해도 거의 그거에 근접하거나 지금 더 높은 상황이에요. PER 그러니까 순수익 주가 지수 PER 주식의 고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잖아요. 저는 뭐 PER 지표를 가지고 주식의 뭐 가치가 고평가됐다, 저평가됐다 이렇게 보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비싼 건 맞아요. 과거에 비교해 봤을 때 2008년 전 그 완전히 주식시장이 완전 화랑이어가지고 서프라임 모기지로 막 거품이 쌓일 때 이때랑 비교해봐도 높은 건 사실이고 2001년 닷컴 버블 때 막 뒤에 회사 이름에 닷컴만 붙어도 주가 지수가 막 날아가던 그 과열 고점에서도 PER이 지금과 비슷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내년에도 계속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자산인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돈이 거기로 몰리면 그냥 안전빵으로 나는 1.28% 벌래 이런 기관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무래도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는 조금 하락할 수 있다. 그러면은 탄력을 못 받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도 그러면 위험 자산이 아니냐? 나스닥 지수랑 동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만약에 내년에 꺾이면 비트코인도 같이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 비트코인은 그래도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해서 2025년이 한 지금 반감기 가격 대비해서 적어도 두세 배는 가야 되는데
아무리 나스닥이 떨어져도 비트코인은 갈 거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아니다. 거시경제가 떨어지면 그냥 비트코인도 나간다. 나가리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나 본인만의 관점을 키우십시오. 자, 그래서 제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비트코인이 동행하긴 해요. 근데 2017년, 2020년, 2024년 보세요. 비트코인이 나스닥을 아주 크게 상회하고 있잖아요. 이때는 디커플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맨날 동행하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90% 이상 상관성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거보다 낮게 마이너스 상관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2017년 보세요. 비트코인이 나스닥을 2.56배 상회했습니다. 2021년, 2020년 이때 5.12배 거의 상회했습니다. 네, 지금 4.65배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도 잘 가지만 비트코인은 더 잘 가요. 그러면 나스닥이 꺾여도 비트코인이 계속 갈 수도 있겠죠. 어떻게 계속 상관성이 100%로 유지되겠어요.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아예 다른데. 그러니까 위험자산에 대한 어떤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뭐가 위험자산이야? 뭐가 인플레 헤지 안전자산이야? 이거에 대한 기관들의 인식이 바뀝니다. 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때는요. 그거를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주식과 비트코인이 똑같이 동행한다면 나스닥만 볼 게 아니죠. 글로벌 주식과도 한번 보자고요. 전 세계에 있는 주식들의 인덱스를 보면 비트코인이 이미 2021년 수준을 역전해서 이렇게 혼자 잘 나가고 있어요. 네, 2021년에도 주가지수 좋았죠? 전 세계 주가지수 다 좋았잖아요. 삼성전자는 막 10만 전자 간다 그러고 빵빵빵 오를 때 아닙니까? 그때 비트코인 잘 갔어요. 그래서 120% 상회했죠. 근데 지금은 그거를 뛰어넘어 154%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뭐가 비트코인 이렇게 만드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주가지수 다 좋잖아요. 누구나 다 내년에도 호황이 벌쳐질 거라고 막 장담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좋을 거다. 네, 우리나라 코스피는 뭐 논외로 하고 미국은 좋을 거다. 근데 그거를 비트코인이 웃으면서 훨씬 역전해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비트코인은 뭐야? 그냥 주식이야? 나스닥과 동행하는 또 하나의 주식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뭔가 어떤 새로운 안전자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건가요? 나스닥처럼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자금이 이 국채 안전자산으로 몰리면 굳이 나스닥에 뭐하러 투자해? 굳이 주식에 뭐하러 투자해? 하면서 같이 시가총액이 빠질 그런 위험자산인가요? 아니면 국채 수준의 안전성을 가져서 오히려 재평가받고 더 돈이 몰릴 그런 자산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명확하게 비트코인은 나스닥과 디커플링이 나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이 더 기대되고요. 내년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미국 우선주의, 달러, 강달러 체제, 달러 기축통화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제 정책들을 펴면 저는 비트코인으로 몰려드는 돈이 오히려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자산이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 나라들이 늘어날 거고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우리나라, 일본 같은 이런 친미 선진국들뿐만이 아니라 반미 선진국들도 늘어날 수 있어요. 러시아, 중국. 러시아는 게다가 얼마 전에 푸틴 대통령이 비트코인은 정말 좋다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가 해외 계좌가 동결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무언가, 그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도 아주 관심받을 한 해가 내년에 펼쳐질 것 같아서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참 투자 격언 중에 비가 오면은 남학신 장수가 장사가 잘 될까 아니면 우산 장수가 장사가 잘 될까 이런 거 판단하는 거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논리적인 이제 훈련이죠. 11월 CPI를 미국이 부합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국채의 기관들의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국채금리 오르고 그러면서 S&P 500 지수 같은 주가 지수 좋지만 내년에도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 그러면 그 안에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까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확장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분만 비트코인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알찬 내용이셨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